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벨리사 스쿨에서 2차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는 57기 이성규 벨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상표법 기초 GS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2개 질렀거든요. 첫 번째 자료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예전 벨리사 2차 시험 상표법 출제 교수님들이 채점을 쭉 하신 후에 우리 상표법 그 답안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는 그런 채점평이 자료 하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 보시면은 답안 작성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뭐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시는 게 기초 GS 오셨으니까 아마 답안 작성하시는 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처럼 나와 있는 빈 종이에다가 저희가 16페이지를 꽉꽉 채워서 답안을 작성할 텐데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고요. 요 두 번째 몇 페이지, 한 23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판례집 출간 이후에 출시된 주요 대법원 판례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어반시스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전압 판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같이 볼 거고요. 수업마다 가지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판례집 사이에 끼워두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기초 GS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기초 GS라고 하면 이제 실전 GS 들어가기 전에 답안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저희가 총 8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1회 시작이고 오늘 끝나면 아마 7회를 더 하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수업 때는 답안 작성 없이 이론 수업만 쭉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부터 8회까지는 답안 작성하고 해설도 해드리고 채점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 실제 시험은 총 4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4문제 100점인데 기초에서는 2문제 50점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2문제 직접 답안 작성하시고 제가 해설해 드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론 기본서랑 판례집 가지고 이론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2문제 50점 분량 1시간 답안 작성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론 수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론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2차 들어오셨으니까 1차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상표법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법조문이나 판례나. 그래서 2차 기초 GS에서 이제 이론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제가 새로 드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항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외에서는 이제 요 내용은 이 판례에서는 이 내용이 키워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답안을 어떤 상황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 아니고 답안 작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판례, 이 조문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GS는 문제풀이랑 이론 수업이랑 병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G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답안 작성 기초, 오늘 드린 한 장짜리 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 자, 1번에는 이제 배점에 따른 분량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 그리고 100점으로 되어 있고, 4문제 100점. 그리고 답안지 한 권에는 16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 4문제가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50점으로는 8쪽이 될 거고 30점으로 하면은 4.8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점으로 하면 3.2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점 분량으로 나눠보면은 1.6쪽이 될 거고 5점 분량으로 하면은 0.8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절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30점짜리 문제에 소설문이 하나 5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설문은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답안을 작성해야겠다 라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0.8쪽보다 조금 더 적거나 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0.8쪽만 적어야 되는데 두 쪽을 적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두 쪽 적는 시간 동안 나머지 95점 적어야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됐으니까는 배점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5점에 0.8쪽, 10점에 1.6쪽 이런 식으로 요거 중심으로 해서 분량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번에 배점에 따른 분량 분배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 따른 분량 시간 분배. 이제 시간 분배인데요. 100점 분량을 네 문제 2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30점짜리는 5쪽 36분. 요 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4.8쪽, 3.2쪽을 간단하게 0.2쪽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안 작성하실 때 30점짜리 5쪽 적고 20점짜리 3쪽 적겠다. 요 정도 판단하시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30점짜리는 36분, 20점짜리는 24분을 할애하시면은 2시간 내에 100점짜리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36분 안에 문제를 다 읽으시고 논점을 다 찾으시고 목차를 잡으시고 답안을 작성하고 거기까지가 36분입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네, 그리고 이제 30점짜리, 20점짜리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은 이것도 또 이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요 30점짜리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시간을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20점짜리는 잘 안다. 그러면은 뭐 24분 소요 할애하지 않고 한 20분 만에 다 적을 수도 있고. 네, 요 정도는 이제 각자 개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같은 답안지에다가 내일부터 당장 답안지를 쓰시게 될 텐데 한 줄에 21글자에서 24글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글씨체나 보통 평소에 쓰시는 글씨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뭐 요 정도 적으시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크고 가독성 좋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교수님들이 채점평에서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제 하나, 쟁점 하나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문제의 소재, 요거 이제 쟁점의 정리 등이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떤 쟁점이 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안을 적겠다라고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문제에 직접적으로 쟁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 주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쟁점을 적지 않아도 문제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요 내용을 채우게 되면 문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적지 않고 바로 본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히 적어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법조문, 문제에서 쟁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법조문 내용 적어주시고 번호 적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서 보시면 이제 학설들 나와 있는데요. 상표법에서는 학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소법에서는 학설의 이름도 다 주어져 있고 쟁점별로 학설도 다 주어져 있고 해서 학설이 확실히 배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상표법은 민소법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특허법보다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 합격한 해에도 상표법 학설 적어본 적 없고 저희 변리사 동기들도 학설 적었다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학설은 최후순위로 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법조문 내용 다 공부하시고 뭔가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학설을 가볍게 보시는데 아마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 그리고 법조문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설도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고 판례를 이제 많이 적게 되실 텐데 4번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대로 암기가 필요하지 않고 키워드와 취지를 살려서 적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 없고
키워드랑 취지만 살려서 적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변형돼서는 안 되겠죠. 그 취지를 살려서 약간 변형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 표현 자체는 네, 취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검토. 이제 판례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는데요. 이 판례는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릴 건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판례 이 문제의 쟁점을 풍부하게 적으려면 검토를 좀 적는 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방향에서는 상표법에서는 검토를 안 적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적는 방향으로도 공부를 해보시고, 답안을 작성해보시고, 안 적는 방향으로도 작성해보시고, 아, 나는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그쪽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내일부터 당장 문제를 출제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건데, 검토 내용 적으셔도 이 내용이 쟁점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다 배점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안포섭입니다. 요 사안포섭 내용이 이제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판례랑 법조문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인데, 요 상표법에서 사안포섭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상표법에서는 다른 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A라는 상표가 있고 B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법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뭐냐면은, 이 상표 두 개가 유사한지 비유사한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상표가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려면은 요 A라는 상표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B라는 상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관은 어떠한지, 호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상표를 보고 어떤 관념을 떠올리게 될 것인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유사, 비유사한지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내용은 문제에 주어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 비유사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안의 해결, 설문의 해결 적을 때 사안포섭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외관은 어떻다, 호칭은 어떻다, 관념은 어떻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양상표는 유사하다, 비유사하다.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에 이런 사실관계들이 다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그냥 두 상표는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이제 출제위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표법은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식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는지, 주지한지, 점용한지, 그거 어떻게 판단하죠? 상품이 몇 년 동안 매출액 얼마를 달성했다. 20대, 30대 소유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런 사실관계들이 주어지죠.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이 상표가 주지한지 점용한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인식도 여부를 판단하고, 이게 13호의 판단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안포섭을 잘 해야 된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인식도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답안을 해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안포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안포섭,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으로 적은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안포섭에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제가 요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상표 유사 판례 중에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죠. 외관, 칭호, 관념, 요걸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일반 수요자의 출처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외관, 칭호, 관념이라고 우리가 판단 기준을 판례를 적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사실관계에 외관, 칭호, 관념에 대해서 다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해봐야 된다는 거죠. 판단 기준으로 적은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사안포섭을 해준다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어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관은 어떤지, 칭호는 어떤지, 관념은 어떤지 하나하나 판단해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판단 기준 적은 내용이랑 사실관계랑 합쳐서 사안을 포섭을 해준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설문의 해결, 문제 묻는 말에 답하기 해서 예시를 뒤에 적어놨는데 주장에 타당한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각하 심결 내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설문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주장이 부당하다,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안 작성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채점평 간단하게 같이 보고 바로 이론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50회부터 53회 있는데요. 그 전이나 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평을 내고 있지 않으셔서 저희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50회부터 보시면은 밑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설명을 그치고 대신 사안의 해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상표법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사실관계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야 한다. 교수님 출제위원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 나열식의 답안 작성이 많았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쭉 읽고 이런 논점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적지 않고 그냥 아는 거 막 적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문제랑 관련 없는 내용을 적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에 답한다 라는 마인드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먼저 사안을 잘 읽고 분석하여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하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면은 사례 문제는 단순히 수험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묻는 말에 답하세요 라는 말이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자신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쟁점을 잘 파악하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쟁점 파악 안 하고 아는 거 막 적으니까는 이런 채점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51에 보시면은 논점별 안배에 실패한 답안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을 보면은 51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 문제들이 좀 쉽지 않았나? 아니면은 문제 쟁점이 주어진 거에 비해 배점이 좀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뭐 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엄청 그 학원가에서 중요하다고 찍히는 내용들이 뭐 쟁점이 3개나 들어가 있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아, 이거 아는 거지 라고 해서 요 달달 외운 거 5점 분량 이상으로 막 15점, 20점 분량으로 적어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 채점평은. 그래서 앞에서 아, 우리가 달달 외운 거 나왔다 해서 앞에 쫙 적어버리니까 나머지 95점 분량이 깨져버리는 거죠. 시간도 모자라고 답안지도 넘쳐버리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점, 20점, 36분, 24분 페이지는 4.8쪽, 3.2쪽 이쪽 네,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52회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및 지시사항을 꼼꼼히 정독하여 정독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문제를 잘 안 읽고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서 이런 채점평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높은 글씨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매해마다 나온 채점평인데요. 제가 52회에만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뭐 교정 같은 건 필요 없지만 크고 또박또박 적으려고 노력해 주시는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3회 단순하게 판례를 사안과 관련 없이 그대로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한 답안 작성도 많았습니다. 직접 관련된 답안을 작성하여야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득점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답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아는 거, 암기한 거 막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지향하셔야 될 것은 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묻는 말에 대해서 막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컴팩트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필요한 것만 딱 짧게 답하시는 게 훨씬 득점에 유리합니다. 네, 채점평에서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잘 이해하셨으면은 뭐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내용 옮겨 적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 수업으로 짧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오늘은 상표의 유사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앞에서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나갈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논리의 흐름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유사 판단의 기준, 주체적 기준은 거래자 및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고, 시기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유사 판단의 방법부터가 이제 저희가 문제가 구체적인 쟁점이 될 텐데요. 유사 판단. 일단 첫 번째 대원칙은요. 요 판례는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의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외관 칭호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오인운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요거는 이제 상표 유사 판단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외친간 전객이 오인운동이라고 해서 다 거의 모든 내용이 키워드죠. 근데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요 유사 판단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유사 판단은 상표의 유사 판단이 법조문에 대해서 법조문마다 약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요 외친간 전객이 요 판례를 이용해서 유사 판단을 하는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겠죠.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은 거절 이유 중에 37조 1호부터 12호까지. 7호가 뭐죠? 선출원, 타인,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품. 그리고 13호까지네요. 그래서 9호도, 11호, 12호, 13호 보시면 다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요 거절 이유 심사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사용 상표나 성등록 상표가 이 출원 상표랑 동일한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요 판례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심사 과정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는 무효 심판에서도 쓸 수 있겠죠. 요 거절 이유는 무효 사유에도 해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침해, 상표권 침해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침해라고 하면은 침해 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겠죠. 보통 같이 청구하는데요. 그래서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두 문자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한번 뭐 말씀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속으로 읊어보셔도 되는데요. 유상 보정 제남이라고, 이거 아마 마르고 닳도록 쓰실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머릿속에 되뇌이셔서 뭐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요. 요 유가 뭐냐면은 상표권이 유효한지입니다. 무효로 둔 상표에는 권리 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상표권이 일단 유효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고,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건지. 사용인데 상표가 그냥 디자인만으로 쓴 건지 아니면 출처 표시를 나타내지 않는 그냥 단순한 표기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상표적 사용이 아니면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보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보호 범위입니다.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상표랑 지정 상품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요 보호 범위가 상표랑 지정 상품이 있으니까는 요 상표권을 침해한 상표가 있으면은 그 상표랑 등록 상표랑 동일 유사한지 판단할 때 요 판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요 페이지 요 단원에 있는 내용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호 범위 판단할 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건 이제 정당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정당 권한 예를 살짝 들어드리면 뭐 선사용권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전용 사용권이나
통상 사용권이 있는지, 네, 이런 정당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은 침해가 아니겠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쟤는 이제 효력 제한 사유. 예를 들면은 뭐 90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남은 이제 권리 남용. 권리 남용이면은 상표권자가 침해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판례들도 있고요. 중요한 판례들 많이 있으니까 쭉 살펴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침해는 유상 보정 재남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요 내용은 답안지에 직접 작성하실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 말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오. 그러면은 요 두 문자를 쭉 적어 보시고, 아, 이 문제에서 뭐가 쟁점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아, 문제에 봤는데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 그런 문제에서 동일한 상표라고 정확히 딱 주어져 있으면은 보호 범위 중에서 상표에 속하는 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판례를 적을 필요도 없이, 아, 요 상표권자랑 침해자의 사용 상표가 동일하다라고만 언급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판단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동일한 상표를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상품이 좀 상이하다. 그러면 상품이 동일 유사한지 판단을 하시고 쭉 작성하시면 되겠고, 뭐 정당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효력 제한 사유가 없다. 권리 남용 내용도 없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싹 제거해 버리시고, 아, 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해서 유상보정 재남을 쭉 적는 게 아니고, 침해에 대한 관련 법조문을 적어주시고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의 소재에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아,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요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좀 주의하실 게 있거든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뭐냐면은 이제 등록상표랑 확인 대상 표장이랑 동일 유사한지 판단해가지고 상표도 유사하고 요 확인 대상 표장에 사용한 상품도 동일 유사하면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쟁점이 뭐가 있냐면은 요 확인 대상 표장을 사용한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등록 상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저희 특허법에서도 배우죠. 등록 권리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상표권자가 확인 대상 표장으로 지정한 상표랑 이 갑이랑 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의 확인 대상 표장이랑 을이 등록받은 상표랑 동일 유사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유사해서 판단을 했는데 동일하면은 등록 상표에 대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니까는 법적 이익이 없겠죠. 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판례를 적지 않고 다른 판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어디서 등록 상표랑 확인 대상 표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이제 실질적 동일성이라고 해가지고 33조 2항이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구별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9조 1항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는 3년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 등록 상표랑 심판 청구를 받은 사람이 등록받은 상표랑 실사용 상표가 동일한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요 판례를 안 써요. 별도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회통념상 동일성이라고 해서 다른 판례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들만 제가 쭉 적어 드렸는데, 요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고 해서 모든 동일 유사에 대해서 다 요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외운 판례를 적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판례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34조 1항 7호 13호 상표의 유사 판단, 무효 심판, 심해 소송, 권리범위 확인 심판 해서 적을 수 있겠다. 그리고 119조 1항 취소 심판이랑 확인된 상표정이랑 등록표정이랑 동일한지 여부 33조 2항에는 다른 논리가 있다. 그거는 이제 진도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아래 내용 지워도 될까요? 여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진도 나가면서 쭉 볼 상표 유사 판단 내용들이 어느 내용에 어떤 상황에서 적어야 되는지 꼭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대원칙은 외친간 정객이 오인 혼동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표가 유형이 있잖아요. 뭐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있고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가 있고 뭐 소리 상표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경우에 모두 이렇게 판단하냐. 네, 요 대원칙이라서 요건 맞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상표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판례집 66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판례집 3판 66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66페이지 유사 판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락이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상표 유사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에서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원칙 적어졌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도형 상표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요.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해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보시면은 도형 상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도형 상표는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외친강 정객이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중에서도 외형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은 상표의 유사 판단은 두 개의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오인 혼동 일으킬 염려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격적 관찰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형 상표는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격적 관찰에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판례를 보시면은 이제 판례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요 상표는 도형 상표인데 판례는 도형 상표에서 대원칙을 적어주고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격적 관찰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그런 문제에서 도형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나오면은 판단 기준으로 대원칙 적어주시고 외관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판례 적어주시고 이격적 관찰에 대한 판례 적어주시고 사안파수보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적어주시면은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근데 채점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험생은 도형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외관이랑 이격적 관찰을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대원칙만 적었다는 거는 공부가 부족하구나. 분량이 부족하구나. 판례에 대해서 다 적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점수가 팍팍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사하게 오른쪽 페이지에도 비아그라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쭉 있는데 잠시만요. 네,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건 입체 상표에 대한 유사 판단인데요. 유사 판단 방법 중간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오인 혼동 있는지 염려에 대해서 판단한다. 또 대원칙 또 적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특히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이거 어디서 방금 본 문구랑 비슷하죠? 도형 상표랑 입체 상표는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똑같이 도형 상표랑 도형이랑 입체 이 단어만 바꾸고 그대로 판례를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또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출처 오인 운동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격적 관찰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요 판례도 보고 이태 상표의 유사 판단은 외관이랑 이격적 관찰을 중심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러면은 대원칙 적어주시고 외관 판례, 지배적 인상 판례 적어주시고 이격적 관찰 판례 적어주시고 사안보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요 도형 상표라고 지칭하는 거는 도형이랑 문자랑 같이 있는 거 말고 도형만으로 된 상표, 입체도 입체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도형이랑 입체랑 문자랑 결합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결합 상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도형 상표는 왜 외관을 중심으로 보는데? 라고 물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판례집 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5페이지 하단 보시면, 중단 정도 보시면은 요지에서 다음 호칭 및 관념을 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등록 상표와 피고의 제품 형상은 모두 강아지를 형상한 도형으로서 강아지로 관념되고 강아지표로 칭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등록 상표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유사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에 의해 호칭된다 되고 관념되는 도형 상표의 경우에 외관의 유사와 관계없이, 여기서부터가 키포인트입니다. 외관의 유사와 관계없이 호칭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은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도형만으로 된 상표, 아까 요 나와 있는 상표, 아까 요렇게 생긴 상표였죠. 이렇게 생긴 도형 상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호칭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념되는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관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판례 내용인데요. 설화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눈꽃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눈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뭐 눈꽃이 피어 있는 저희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은 관념을 떠올릴 때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요 도형 상표는 이미지 그 자체니까 요거 자체로 관념이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판단할 것이 없고 이제 호칭은 이건 어떻게 부를지 다 다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해서 요거를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해버리면 권리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도형 상표 그리고 입체 상표에서는 네, 요거는 이제 사안포섬 내용에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형 상표, 입체 상표 나오시면은 외관의 지배적 인상 그리고 이격적 관찰 판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표 유사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뭐 별로 시험에 출제 비중이 좀 적다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정도만 하면서 쭉쭉 넘어갈 겁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교재 1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네요. 입체 상표라고 해서. 그래서 네, 교재 19페이지 보면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네, 이런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요 지배적 인상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격적 관찰에 대한 판례는 18페이지 왼쪽 아래 쭉 나와 있죠. 6번 이격적 관찰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오일 운동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칭호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상표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건 이제 19페이지 중단에 문자 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날 방송 등 광고 선전 매체나
전화 등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자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네, 어떻게? 문자 상표에서는, 도형 상표에서는 외관 중심으로 판단했는데 문자 상표는 호칭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자만으로 된 상표를 문자 상표라고 하는데, 이 문자 상표 유사 판단할 때는 요거 적어주시고 호칭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라는 내용 판례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음절로 된 문자 상표는 칭호 중 첫 음절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 상표의 호칭은 소유자의 대부분 특별함,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해 정하점이 원칙이고, 외국어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 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이제 답원 판례는 문자 상표 중에 외국어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될 때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어야겠다라고 케이스를 다 나누어 주시면서 판례를 암기해 주시는 겁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이제 16페이지부터 전체 관찰의 원칙부터 이제 쭉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외침간 전개기에서 전체 관찰. 이제 전체 관찰이 원칙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겠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관찰을 전제하지 않고 구성 요소의 각 부분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판례 내용인데, 요 내용은 굳이 적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소유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네, 달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면은 오인 혼동이 일어나니까 유사하겠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어느 경우에 적냐면은 결론이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 쭉 읽어보는데 비유사한 것 같은데? 라고 결론을 내실 때는 이 판례를 적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결론은 유사하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낼 건데, 이 판례 결론은 유사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은 판례가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해주지 않는 거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전체 관찰에서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실 때는 적는 게 아니고, 요 판례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낼 때는 어느 판례를 적어주시냐면은 그 바로 아래 판례네요. 외관 칭호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결론이랑 동일하니까 그때에는 이 판례를 적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목 차이도 원칙, 유사, 비유사. 그래서 비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사 1, 2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 외관 등이 유사하여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네, 고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유사의 1, 2번 상표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부 관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